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예비 대선 주자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민의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네네. 예, 어떠십니까? 25일 됐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가 대단히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24시간 국회가 불을 켜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지금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거의 전국은 지금 조기 대선이 예정돼 있고 현 전국이 지금 대선 전국으로 접어든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각각 다 지금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선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실 1월 국회가 열렸었습니다만은 네.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좀 뭔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 초유의 어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서 예. 이 기회에 국가가 대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국가 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이라든지 재벌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 사회 개혁 이렇게 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네. 또 그동안 여야가 쟁점으로 갖고 있었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데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지금 대선 레이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슈가 정치권 이슈가 이제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원래 국회가 해야 되는 그 본연의 임무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장 고민거리는 현재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에서 정말 저는 2월 국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참 탄핵을 결정을 했고 예. 또 이런 기회에 개헌을 해서 정말 국가를 이번 기회에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에 지금 국회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죄송한데 지금 당장 대선도 대선이지만 또 대통령 탄핵 문제도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끄럽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2월 달에 개원을 한다면 2월에 지금 말씀하신 개헌이나 개혁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은 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개헌은 물론 이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역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다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더군다나 이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될 수 있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쟁점을 갖고 있었던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2월 국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당이 좀 지지율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서 이것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내대표로서 좋은 대선 공약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공약들이 나오면 당연히 또 후보에게는 힘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요. 분위기를 보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다시 국민의당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많은 대선 후보들이 그렇지만
설 연휴, 설 민심을 잡는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안 전 대표가 뭐 호남 뭐 다니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우리 당이 지금 뿌리가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우리 당이 탄생되었고요. 저는 호남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상승될 때 전국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4, 5일 동안 계속 호남 일정을 잡았던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호남 중진들과도 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서 단합을 하는 그런 회동도 가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제 뭐 KBS에서 1시간 동안 대선 주자 인터뷰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준비된 대통령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안 대표께서 서울 민심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서울 민심에 올릴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뭐 손학규 전 대표나 정운찬 전 총리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 당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 이렇게 지금 딱 어떤 효과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께서 우리 당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함께 들어와서 정체성이 비슷하면 함께 하자. 뭐 이런 제안을 좀 해서서 서울 민심에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뭐 딱히 연휴 기간이건 이후건 뭐 대국민 담화나 이런 설 특집 담화를 준비하고 계신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뭐 그런 것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예예. 뭐 제안을 했고 했습니다만 아마 설 연휴 전후해서 예.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하면은 지금 뭐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최근에 연대 연정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안 전 대표에게도 많이 가고 있고 국민의당에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손학규 대표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연대 가능성을 표출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연대나 연장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옛말에 야당은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어서 지금 새누리당도 분당이 되어서 정말 저는 이번에가 정권 교체의 어떤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야당끼리도 정체성이 같다면 저는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당의 스탠스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는 대화해서 가급적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손학규 전 대표나 정운찬 총리 같은 분들은 우리 당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생각하고 있고 네. 설 전후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들어와서 조건 없이 국민 100% 국민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또 시너지 효과도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찬 회동에 같이 참석하셨죠? 오늘 오찬 안철수 전 대표 권노갑 상임고문, 뭐 정대철 상임고문 같이 그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 같은 현재는 뭐 국민주권개혁회 의장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손학규 의장은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들어가니 어쩌니 지금 그 얘기보다는 일단은 당대당 이런 개념의 연대나 연합협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는 생각하기는 뭐 세력 간 어떤 연대보다는요. 저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 들어오시면서 손학규 대표의 어떤 국민주권 개혁의 세력이 들어와서 또 5대5 지분을 찾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정운찬 총리가 들어오시려면 또 그거에 대한 지분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들어오셔서 같은 어떤 경선 룰을 만들고 경선 룰을 만들 때 안철수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개혁회의 같은 세력들도 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하셔서 네. 같이 경선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저는 손학규 전 대표도 저는 우리 국민주권회의 그 개혁회의 그 창립 때 가보니까 호남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심지어 제 지역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거의 정체성이 비슷한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손 전 대표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나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일단 국민의당으로 들어와서 대통령 경선을 함께 치르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경선 룰을 함께 결정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앞서서 친문 친박 빼고는 다 통합 연대가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귀국 전에보다도 귀국 후의 행보에 네.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아직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라든지 조카들 어떤 의혹도 해명이 되지 않고 있고 예. 아직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사실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총장님의 그 준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주변에 그 포진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새누리당 현직 전직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의당과는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기문 전 총장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체성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그 오찬회동 이후에 박지원 대표가 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문을 열겠다. 또 이런 얘기도 덧붙이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 일말의 가능성 정도로 살짝 열어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란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요. 네네. 오늘 꼭 된다 안 된다 이걸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귀국 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 저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지역의 정서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지율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전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좀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반기문 총장께서도 어느 정당도 안 가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 전 총장은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개헌을 고리로 자신이 빅텐트를 펼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데 빅텐트가 운운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선 주자들이 정당이 없이 정당 밖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무소속 어떤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들끼리는 이렇게 어떤 가능하려나 몰라도 정당을 가진 대선 주자하고 정당을 갖지 않고 있는 대선 주자하고 같이 하나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박원순, 김부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정당을 초월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라고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 부분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먼저 저는 이건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것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우리 당 국민의당이 강해지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좋은 후보들도 많이 우리 국민의당을 놓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 당이 스스로 왜소해지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우리 당이 약하다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면서 연대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좋은 후보들도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선자강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의 화합이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지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자강론을 주장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요.
한 개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여러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면 연정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친문 친박을 제외한 연대령 연정론을 말씀하신 거라면 민주당과의 연대나 연정은 아예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친문을 제외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친문을 제외한다면 저희들은 비문하고는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그 당대 당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연대는 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양당제가 너무 폐해가 많다 해서 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고 네.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야당이 분열했다가 분당했다가 합당했다는 걸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은 식상해 하십니다. 예. 그런데다가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분열의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호남 민심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예. 국민의당으로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통합을 하자, 연대를 하자 이것은 예. 문재인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비문들과는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전 대표와 박 전 대표가 회동했다라는 소식 들리던데요. 예, 네. 이 부분이 혹시 그러니까 친문을 제외한 민주당 어떤 세력과의 연대나 연정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한 자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는 비문 세력으로서 개헌주의자 아닙니까? 예.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의당이 개헌에는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시켜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헌을 하루빨리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하고 함께 만나서 그런 문제를 아마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요즘은 짧게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TV토론에 나와서도 정권교체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네네. 이런 시국에 정권교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요. 만약에 친문 세력을 배제하고도 다른 친문 세력을 배제한 야권끼리의 단합도 정권교체는 충분하다라고 그럼 보시는 거라고 해석할까요? 저는 어쨌든 정권교체가 지상 목표입니다. 네. 예, 이제 여당이 지금 분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분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가급적 분당을 최소화한다면 저는 정권교체 반드시 할 수 있는 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친문, 친박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하고 그 외의 제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로 한다면 저는 정권교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로 이어갈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오늘 박한철 소장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니라 8인 체제로 8명인 상태로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셨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오늘 사실상 이제 마지막, 탄핵 변론에서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재판관의 수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소장이 퇴임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지금 8분이 탄핵 심판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유감이다. 그리고 재판관 한 분이 더 퇴임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을 하게 되니 적어도 그 이전에는 예.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담은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후임자 임명 절차가, 그러니까 헌재 소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계속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예. 재판관이 임기 만료하기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라고 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예. 임명되지 않고 8명이 재판하게 됐죠. 혹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 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 그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마땅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일부 정당에서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임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재판관 9명일 때 6명은 3분의 2, 네. 67%죠. 예. 재판관 8명일 때 6명은 4분의 3, 3이 되죠. 75%죠. 네. 재판관 7명이 돼버리면 6명 찬성은 86%인가? 그렇게 돼요. 예. 80. 그러니까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일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불완전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확률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 임기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임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2월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게 된 상황. 그나마도 3월 13일이 지나면 이제 7명으로 줄어드니 이제 그 이전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재판소가 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조사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 시기를 지금 결정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결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3월 13일 이전에 이게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게 보다 좀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박한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대통령 측에서는 또 반론을 이런 식으로 며칠까지라고 날짜를 제시하는 거는 잘못됐다. 또 이런 반론도 제기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이 신청한 정의신문을 다 하지도 않고 결론 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공정성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요. 그 소장님이 얘기한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증거조사를 다 하거나 말거나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8명이라도 있을 때 하자. 이게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로 하고 양측에게 아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지금 요청했을 겁니다. 그럼 본인의 의지를 단지 드러낸 것뿐이다. 결국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그만두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가 끝나게 되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를 가게 되는데 더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이전에 끝내자. 오늘 헌재에서요.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측이 대거 신청했던 증인 폭탄이라고까지 불렸던 증인 39명에 대해서 무려 29명을 기각을 하고 10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분은 39명 전부 다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데 증인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 채택한 10명만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부만 고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탄핵 심판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냐 아니냐. 예. 그걸 판단했을 겁니다. 혹시 그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39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시간 끌기용 아니냐, 점점 재판을 또 길게 가져가려고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채택되는 증인 규모에 따라서 탄핵 결정 기일이 앞당겨지거나 뭐 미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증인 신문 조사가 다 끝나야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증인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그 29명 기각한 것은 단지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29명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10명만 채택을 한 것이다. 예, 그랬을 겁니다. 박한철 소장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전에도 노무현 정권 때도 이렇게 또 공석 상태인 기간이 4개월 정도 이어졌던 사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막상 탄핵 관련된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소장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사실상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박한철 소장의 말이 맞게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도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미 헌법재판소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기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도중에 뭐 사퇴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해서 결의가 되면 한 3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 법만 지키면 됩니다. 아까 뭐 임기 6년 가지고 재판관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재판관 하다가 소장이 됐을 때 소장 임기부터 새로 시작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좀 수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시던데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헌법에 규정된 문제라서. 뭐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별별 문제가 아니고. 그 재판관이 소장 임기 됐을 때 6년을 다시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재판관 임기 합해서 6년만 할 것이냐, 그거는 헌법이 정할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짧게만 요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언제쯤 결판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증거조사 다 끝나고 재판관들이 회의해서 결론을 낼 거니까 지금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3월 13일 이전이다, 이후다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도 지금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증거조사가 언제 끝나느냐 그게 딸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함께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